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이 사람이 길들여진다는 게 이런 거군요. 네. 오늘 제가 일부러 수요 정치 토크라고 이 옥탑을 좀 높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제 저음으로 해봤는데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네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참 듣기 싫은 정치 얘기 좀 쉽고 재미있게 위트 있게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잘 보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듣고 오늘도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닉네임으로 여러분께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오늘은 신발로 신발이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보 진영의 집신 권혁기 관장님. 집신. 네. 집신 좋죠. 사실 이게 월요일 날 오프닝 멘트로 사실 집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집신. 집신이 2000년이나 2000년의 됐어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섬의 민초들의 생계의 유일한 중요한 수단. 네. 예, 집신이죠. 음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 얘기죠. 이것이 오른발 왼발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시 민초들의 생계의 수단이었었고 또 세상을 나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집신. 이 집신이 가지고 있는 음양의 이치 그리고 짝이라는 부분 이 부분 명심하시라고 제가 집신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보수 진영의 남학신입니다. 홍인전 박사님. 예. 남학신 궁금하시죠? 네. 네. 제가 요 이야기만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남학신쟁이라고 있었는데요. 남학신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가족들의 생계가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학신을 팔고 오는 길에 팔리지 않아서 참 터들터들 걸어오는데 부잣집에서 매를 대신 맞는다는 사람의 공고가 붙었습니다. 옛날 매품팔이죠. 그래서 단돈 성냥에 매를 30대를 대신 맞습니다. 관가에 가서.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춥고 배고파서 장독이 올라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고 보니까 그 사람의 손에 돈 성냥이 꼭 쥐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동짓날 이튿날, 동짓날 스무날 이튿날, 스무 이튿날 그날은 엄청나게 한파가 많이 몰아친다 해서 남학신쟁이의 전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에게 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품팔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신발을 주셨어요. 집신 같은 거 주시지 이렇게 어려운. 지금 우리가 국민한테 매품팔이를 준 게 아니고 집신이 매품팔이 준 거 아니에요? 여기 댓글 좀 올려주세요. 보수 지시하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진땅에서 신발이죠. 유일한 창의력이 높은 신발이 집신 남학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창의 있는 생각으로 또 국민들에게 정말 매품팔아야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담을 주는 먼저 몸을 내던지는 살신성인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네. 남학신을 정했습니다. 별로 자, 마음에 마지막으로 안 드신 것 같은데. 아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중도개혁 진영의 꽃신입니다. 꽃이. 오, 김철근 대변인. 꽃신. 안 좋을 것 안 같아요. 어울리죠. 안 좋을 것 같아요. 김창완 씨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요. 김철근 교수니까 꽃신 꽃신. 신고. 예. 그러나 뭔 이제 뜻일까? 꽃신은요 전통적으로 권선징악의 상징입니다. 예, 콩쥐 팥제에도 꽃신이 나오죠. 시냇물 흘러가는 꽃신을 주어서 그것이 원님하고 결혼하게 된 계기가 됐다. 항상 꽃신을 신는다는 것은 새로운 설레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희망, 창조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도개혁 진영이 새로운 국민들에게 새로운 설레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아, 꽃신이 제일 좋았네요 오늘은. 오늘 남학신이 제일 좋았습니다. 분위기 다운된 거 이거 어떡 하실 거예요? 이게 해초리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수진영에 해초리를 던진 겁니다. 자, 집신 그리고 남학신, 꽃신 세 분 모십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거 뭐 언제까지 이야기될지 모르겠는데 대정부 질문 났는데 역시 뭐 민심보다는 조국 장관의 제2의 청문회라는 그런 얘기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교육 사회 분야가 어제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끝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홍인전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20대 국회 이제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께서도 예상하셨겠지만 초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네. 맞춰졌습니다. 대정부 질문도 조국 대전이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국정감사도 조국 전쟁이겠죠. 국회가 조국 때문에 네.
파국이 되고 있다고 아마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이슈가 이제 모든 이슈를 삼키는 이제 블랙홀 현상인데 벌써 2달째 됐죠. 국민이 이 조국 때문에 피로가 누적이 돼서 국민 모두가 아마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고요. 부적절한 법무부 장관 한 분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국민은 분열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철문 교수님?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렇죠. 정치 분야부터 사회문화 분야까지 네. 그 조국 장관을 좀 국회에서 보기 힘든 진풍경들이 많았죠. 네. 국무위원석에 앉혀놓고 질의를 한 의원도 뭐 있었고, 요즘 뭐 워낙 뭐 처음 보는 그다음에 일들이 많았어요. 불러놓고 조국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조국 귀하 씨, 그러고, 뭐 네. 귀하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뭐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사 구별을 못하면 네. 공처가로 살든가 자연인으로 살지 무슨 장관을 하시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왜 이런 그 상황을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통나 다수의 국민들이 임명 전부터 반대를 했고 임명 이후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다. 이건 여야의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저런 정도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왔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이제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부인, 딸, 뭐 아들, 동생 온 가족이 다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수사에 최고 지휘 책임자 장관으로 앉는다는 게 앉아 있다는 게 그게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아니 네.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납득을 할 수 없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으며 그걸 계속 밀고 가는 것인지 왜요? 여기서 조국을 내리면 문재인 정부의 내임덕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한테 굴보겠다고 할 겁니까? 뭐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저는 이 국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 정치권 그 주변에 또 정치권 내에 여러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른바 산전수전 공중전 다 봤는데 조국 같은 상황은 처음 봅니다. 이건 우주전인가요, 그럼? 아니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알가니 뭘로 생각을 하가니 사투리 나오네. 뭘로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전국과 국회 상황을 계속 연출하게 만드는지 뭐 야당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 이 정도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른바 밀고 가도 되는 건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빨리 해결하세요. 결자 해지.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크를 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라서 좀 그러긴 한데 금관장님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전제로 해서 청와대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 건가요? 아니 이제 일단은 뭐 일각의 주장이죠. 여권발 네. 주장일 뿐이죠. 왜냐하면 대검이 일단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권의 주장을 보면 그 장관 임명 전에 이제 검찰총장이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그 청문회 끝나기 직전에 부인을 불구속 기소 결정을 전격적으로 그렇죠.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곤란하다. 뭐 네. 이런 의사를 전달하면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사표를 내겠다. 이런 주장을 여권 일각에서 하는 거죠. 일단 뭐 대검은 부인은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뭐 진실이 어떨지는 일단은 대검 쪽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로 규정하고 뭐 해설을 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그 조국 장관 임명 전에 검찰의 그 수사 흐름을 보면 그 검찰 수사의 타이밍상 사실상 조 장관의 임명을 검찰이 반대한다는 네. 강한 뉘앙스를 수사의 행보로 사실은 보여줬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준 그 여권의 어떤 그 영향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사표 운운까지 했다. 사표 이렇게 운운했다. 이제 주장하게 된 그 과정으로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자마자 뭐 전국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고, 네. 그리고 청문회가 종료되기 전에 부인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기소를 결정을 했죠. 해버렸던 네. 행위, 이런 행위들 자체가 그냥 공평무사하게 수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 인사권에 강한 영향을 주기 위한 액션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제 해석에서부터 이제 일단 대검에 부임했습니다만 뭐 이제 총장이 사표까지 운운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그렇게 이야기가 주장까지 됩니다. 이어진 흐름이 있지 않나. 일단 그럼 이렇게 관장님 보입니다. 생각은 이게 일각의 주장이다. 일단 대검이 부인했는데 네, 이걸 부인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아니 뭐 청와대 계셨으니까 뭐 빨리 들으실 게 있나 싶어서. 그 기동량 정보를 요구하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다. 이분을 임명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충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충원이다. 예. 네. 저희가 청문회 하기 전에 보통 정치권에서는 그러잖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하면 옆에 있는 여당에서는 뭐 했냐, 야당에서는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충원으로 받아주셨으면 아마 지금까지 이런 겪지 말아야 할 일, 보여주지 말아야 할 정치권 행태가 막아졌을 텐데 그걸 충원으로 안 받아들이고 도전을 해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처음에는 조 장관 대 조국 장관 대 윤석열 총장의 싸움이었다가 그다음에 여당 대 윤석열 갔다가 지금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싸우는 형식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대통령의 모습이고 여당의 모습인데 대통령께서 윤 장관을 처음에는 또 얼마나 많이 여당에서 적극 환영하면서 근데 장관 임명한 지 2달 만에 자른 애 만회하는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책임지셔야 될 문제. 본인이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본인이 망치셨어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저도 뭐 예전에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하고 조국 법무장의 임명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려 했다. 저는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요. 왜냐 그러면은 부처 주무장관 검찰총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태에 대한 어떤 확산 이런 걸 좀 우려할 수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보면은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지 않나. 검찰청의 입장 뭐 내사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 이런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청와대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김철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니 우선 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미리 수사를 하고 내사를 해서 특정 인사를 반대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권 그 자체가 고의적이었다. 여권의 시각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른바 현재의 검찰을 적폐 검찰로 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피의자를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했다. 그도 청문회 끝나기 전에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이 기소된 내용이 청문회 날이 공소시효 마감일입니다. 청문회 날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이라서 그 날이 지나가면 그 건으로는 사법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검찰이 이미 인지를 한 상태고 사실 내사가 상당히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없는데 그럼 청문회 때문에 뭐 알고 있는 죄를 시간을 넘길 수 없는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수사다. 그리고 장관을 반대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역대 그 장관 후보자들 중에 청문회 중에 나온 건으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나온 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고 국민적 의혹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가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청문회 전에 이미 11건의 고소고발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검찰로서는 착수 안 할 수 없는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점이 과연 이것을 정치 검찰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 뭐 이렇게 봐야 될 문제냐. 그러면 요즘 나오는 그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검찰 개혁의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는 게 핵심 1번입니다. 이 두 번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이죠. 수사권, 기소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권 독립이나 수사권을 경찰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는, 네, 분할할 수 있는. 분할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요즘 나오는 뭐 그 보면 무슨 공보 준칙, 이른바 피의사실 공포, 그다음에 검사장 차량 이용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검찰청에 특수부 폐지하는 거. 폐지하는 거, 이게 뭐 조국 장관 아니면 못 합니까? 이거 조국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그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발표한 건데 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조국 장관 가지고 2달 동안 국민들이 싸워야 되고 나와서 촛불 들어야 되는 겁니까? 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불구속 기소권을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돼. 왜냐하면은 이제 김철근 교수님 시각대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못 끝났어요. 아시다시피 청문회 전에 전격적으로 불기소 기소를 함에 따라 아니 법무부 장관 부인이 기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장관을 하냐 이 여론이 확 커졌죠. 네. 야당 주장도 그게 결정적인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공소시효가 그거밖에 남지 않아서 불가피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지만 크게 두 가지 팩트가 바뀌어요. 하나는 첫 번째 사문서 위조 행사죄 공소시효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당 대학에 제출한. 근데 사문서 위조보다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훨씬 더 무거운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 불구속 기소를 할 때 결정적인 범죄 입증은 최성해 총장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결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소장을 보면 법원에 제출된 걸 보면 정경심 교수가 최 총장이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임의 날인했다. 다시 말하면 총장 직인을 자기 마음대로 찍었기 때문에 이건 사문서 위조다거든요. 근데 그 뒤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자신들이 처음에 청문회 전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공소의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죠. 임의 날인이 아니라 날인을 아예 그냥 컴퓨터로 오려 붙였다. 그 얘긴즉슨 시간에 쫓겨서 할 수 없이 기소했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부정하는 수사 결과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산해 보니 이것은 기소를 위한 기소였구나 이런 오해를 검찰 스스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청문회 직전에 그렇게 꼭 기소를 했어야 됐는가 부인을 청문회 이후에도 충분한 수사기관과 증거 채취를 통해서 아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문회 전에 기소를 했다는 건 임명을 반대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불구속 기소로 던진 거다. 이렇게 이제 여권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고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가 이것은 그냥 대통령의 지시대로 조국 가족의 범죄의 유무죄를 시시비비를 명료하게 가리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거나 또는 조국 장관의 낙마를 겨냥한 수사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인 건데 저는 일련의 검찰 수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몇 번 그런 강한 그런 오해를 불러올 액션을 강하게 몇 번 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성도 저는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 안에 좀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 수사는 이제 뭐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여권의 그러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아주 초고강도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뭐 남은 것은 이제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 하나만 남았다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질 텐데 아무튼 이번 조국 가족 일가족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로 촉발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민께 약속한 것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개혁의 성과의 한 측면으로는 강하게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권혁기 예. 먼저 관장님 말씀 듣고 얘기가 뭔 야당 인사가 하는 얘기 같아. 지금 집권당이고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이 지명해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식으로 장관하고 총장이 싸우고 장관하고 대통령이 싸우고 이런 걸 다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서 찬반을 가르고 검찰을 그러니까 적폐로 몰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부적격한 인사를 장관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자, 검찰 개혁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검찰 개혁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는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른바 노무현 정권 때 4대 악법 개정하자 하면서 국가보안법 1.1핵도 못 고치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걸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소 얘기하고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마치 너무 음모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 지금 이른바 대통령한테 인사권 항명을 했다는 식으로 일부 이제 대정부 질문까지 나왔잖아요.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독대를 안 받아주니까 그다음에 김조순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 메모를 남겼다. 그 메모의 내용이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나는 직을 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럼 문재인 정부는 지금 완전히 지금 내임덕에 빠진 겁니까 벌써?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국정 운영에 이게 사실 여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권의 인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건 그 총장을 계속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온갖 시나리오가 난무해요. 조국 장관 그만두면 윤석열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 되면 네. 결국 그 모든 시나리오의 종착점 어디냐면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수사 압력, 수사 방해 이걸로 귀결되고 있어요. 이게 잘한 일이냐 이거죠. 좋습니다. 뭐 제가 예. 태풍도 하시겠습니까? 올라오고 있다는데 지금 창밖으로 날씨도 굉장히 재쁘신데 우리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아침인데 제가 정리를 하면 납득이란 단어 쓰시잖아요. 상황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맞습니다.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영화에 상황. 나오는 그런데 아이러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국민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또 3일날 또 촛불 들고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바라는 게 검찰개혁이었잖아요. 근데 잘 보여줬어요. 조국 장관 때문에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조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냈어요. 여당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폭도 크게 아마 청와대에서도 지금 잘했다라는 1차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본보기로 검찰이 권력 앞에서도 또 검찰 개혁안도 스스로 해내는 아주 커다란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안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안철수 우리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언제 하셨냐면 17년 5월 1일 날 인천 남구 유세중에서 아니 여기까지 질문이 안 가고 조국으로 끝날까 봐 제가 동영상에 뭐라 그랬냐면 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첫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이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으셨군요. 국민이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로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후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 개파 세력은 끼리끼리 나눠 먹는다. 안희박정인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조국 후 장관이신 것 같기도 한데 세 번째가 4차 혁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우리 지금은 당직이 없으시죠? 전 대표는 언제 오시나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뵙고 싶다고. 어떻게 저기 이런 진행을 제가 안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그런 거는 정확히 맞았는지. 예언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다고 얘기해야죠. 지금 그 그렇게 문자 돼서는 안 될 상황이 겁니다. 맞으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문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남학신 정말 가슴을 후벼파고 있네요. 1005님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네. 한마디만 네. 그 매품팔이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국민을 매품팔이로 시킨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빨리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국민께 사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수 진영이 좀 더 잘 하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남학신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오늘 두 분의 어. 말씀이 그냥 질문 순서를 막 앞과 뒤를 막 오고 가니까 제가 제가 지금 사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매일 아침 매를 7시 때리시더라도 이렇게 시스템 있게 때려주셔야 제가 반론을 필 텐데.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수요일만 되면 사실 참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굳이 몇 마디 안 해도 뭐 여러분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출연료를 어떻게 쉐어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관장님 이 검찰 개혁에서 셀프 개혁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내놨는데 지금 네. 뭐 여당이라든가 청와대 분위기는 정말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일단은 분위기인가요? 뭐 검찰이 스스로 검찰 개혁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한국 헌정사에서 검찰 개혁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고 중요했는지의 한 단면을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시에 일단 순응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조국 장관 수사와는 무관하게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던 개혁안이다. 이렇게 이제 대검차장이 발표함에 따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촛불 시위에서 분출됐던 국민적 요구와는 달리 우리도 스스로 개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명분을 발표와 함께 일단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이제 강하게 성토하셨던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일축한 측면도 있죠. 여권과 청와대가 요구하는 검찰 개혁을 스스로 진행을 할 테니 뭐 총장 사퇴와 관련돼서는 언급하지 마라라는 간접적 메시지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일단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 안에서도 그렇죠. 대통령 영으로 해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영도 법도 아닌 그냥 검사들의 수사의 관행으로 해결할 문제가 큰데 이제 대통령이 지적하셨던 어떤 피의자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수사 관행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사 통제가 잘 안 됐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권을 아까 이제 교수님이 한탄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여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다투냐 이런데 하여튼 저희 정권의 운명인 것 같아요.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항상 저희는 이 검찰권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리지 않겠다고 항상 대통령들이 초기에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진행했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검찰은 검찰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리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했을 때 계속 검찰 개혁 안에 대한 반발과 많은 역사적인 상처가 이제 있었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법무부와 행안부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한 번의 급진적인 검찰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검찰 개혁안을 선택을 했었고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간 검찰 스스로의 개혁안을 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장 속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성과는 이렇게 일각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자 특수부를 세계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에 폐지하는 이거 옛날부터 다 그 논의되어 왔던 거예요. 네, 자체 검찰 그다음에 개혁안은,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당연히 해야죠. 청와대에 있는 검사들부터 복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즉시 중단. 뭐 이건 차 이용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지금 아까도 이제 큰 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지만 두 번째 중에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권력을 나눠야죠. 권력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서 해야 돼요? 국회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국회에서 그것이 지금 조국 장관 임명으로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지금 해놓고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빛바랜 계획에 불과합니다. 단 대통령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다음 날 이 자체 개혁안을 낸 것은 우리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고 개혁을 할 것이다. 그러니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세요. 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이 문제 한 번만 짚어보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제가 권영기 원장님한테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서초동의 촛불 집회 정말 100만입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그 숫자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참 민심에 대한 이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 주축이 돼서 1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뭐 조국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던 대학생들 촛불 시위도 민심인이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네. 5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검찰 본질이 검찰 개혁이다. 그러니까 거기 모이신 본질이? 분들이 조 장관의 도덕성이 아무 문제가 없다. 조 장관 가족은 무죄다. 이걸 주장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검찰 개혁이다라는 뜻을 이제 모여서 주장을 하신 건데 그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아무튼 그 여든 야든 이 국가 시스템 개혁 위정자들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원된 인원이다. 뭐 무슨 보수 단체가 돈을 줬다. 학생들을 이용했다.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뭐 100만 명이 아니라 내가 세봤더니 5만 명이라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숫자론으로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모인 민심을 폄하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뭐 집회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조직됐든 동원됐든 간에 국민들이 목소리라는 점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홍인진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0월 3일 날 저희가 광화문 또 시청 전국에서 모입니다. 숫자 안 센다고 얘기하시니까요. 아니, 국민 교묘하게 지금 여러분께서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1시에 다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보고 대통령께서도 사죄하고 법무부 장관 사퇴시킬 수 있도록 온 국민께서 모여주시고 불교방송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불자님들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뭐 우리 홍인진 박사님 개인적인 얘기죠. 아니에요. 야당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요. 야당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되는데 이 방심이 걸리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거. 그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한마디 네. 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 다수 뭐 여론조사를 해도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부당하고 잘못됐다. 그리고 검찰이 장관의 부인 가족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서초동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외친다? 그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초동 집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관제 데모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떼거리 정치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떼쓰기 하는 것은 야당 때는 좋아요. 야당 때는 저항의 방식이고 국민들과 함께 정권을 질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 집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검찰청 앞에 가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철근 교수님께서 꼬신께서. 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김근식 교수님이 아마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요번에 제가- 그 교수님도 분석한 게 문재인 박사님 정부를 한마디 지지하는 해야겠네. 극성 지지층이 총동원된 것이다. 집회나 시위는 권력에 저항하는 야당이나 단체 등에서 하는 의사표시인데 현 권력의 내부자끼리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쫓아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네. 이게 정말로 한 번도 아니, 경험해 이제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권과 여당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견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과 관련된 민심을 표출하는 국민들한테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보수든 진보든 그 쓴소리는 유정자는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은 김철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다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 과반 이상 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반면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도 70%에 가깝습니다. 그 얘긴 즉슨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도 과반 이상이지만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또 보수적인 인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한다는 요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멀티성을 믿으면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의 표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5287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집신 참 고생하신다고 하셨고 8668님이요. 방송에 나와서 집회 소집 선전하는 방송은 중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다소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출연료를 제가 어떻게 회수를 하든지 아무튼 좋습니다. 뭐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끝도 없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바른미래당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우리 김철근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셔야만이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마라톤 도전기 출간 이게 정계 복귀죠? 조국 사태보다 더 어려운 바른미래당은 정계 복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내가 달리면서 뭐 배웠던 것들이란 책을 출간을 하잖아요. 10월 9일 날 네. 출간을 하고 그 책 출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SNS 계정에 트윗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활동을 재개했다. 그 이게- 말과 아니 정치 왜냐하면 복귀하고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활동을 재개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복귀했다는 것은 국내에 들어와서 네. 정치 현장의 가운데 와야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통화만 하셨습니까? 통화는 안 했습니다. 통화를 하신 측근 아니셨어요? 측근이시다. 아니, 뭐. 불교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표정 보니까 통화했는데 지금 부인하시는 것 아,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쯤 귀국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책을 출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네. 귀국 일시 뭐 혹시 와서 뭐 출판 기념회 이런 것은 일정이 잡혀 있지 않고요. 뭐 보건대 이제 본인이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뭐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네. 귀국 시기가 뭐 바른미래당 향후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텐데. 신당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신당 여부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바른미래당의 15명의 의원이 비상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그룹의 대표로 이제 유승민 대표 의원이 대표를 하기로 했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당 손학규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주류 주장이었다면 이제는 손 대표 얘기를 하지도 않고 네.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당은 이렇다. 비전과 정책과 행동을 바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안철수 유승민 체제가 연대가 되면은 보수 쪽에 상당히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홍인정 부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요? 저희 황교안 대표님께서 사실 전국에서 오는 문자에 다 답을 하세요. 저도 어저께 답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제안이 있었는데 정말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자를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우리 조국 장관이 사퇴 안 하는 것처럼 손학규 대표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바른당에서. 어떻게든지 조국으로 끝내고 싶어갖고 그냥. 근데 바른당이 몇 분 안 되는데도 지금 해결을 못 하셔 다시 신당을 하신다는데
뭐 신당을 만드신다는데 뭐 반대는 안 하겠지만 저는 뭐 큰 효과가 있을까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귀국은 초있게 들어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책발간을 하시는 건 일단 독일 생활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정치인이 책을 낸다는 건 기간의 정치 행보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총선이 코앞이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는 개인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 정치 그룹의 리더시이기 때문에 본인을 따르는 정치 그룹이 있는데 총선 전에 정치 행보를 하시지 않는다는 건 그 그룹의 리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양새여서 저는 연말 이전에 귀국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바른미래당 사태에서는 결정적인 변환점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께서 현재까지는 계속 이렇게 버티시는데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총선 때까지 그 직위 대표든 아니든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 무슨 혁신위원장이든 이끌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손학규 대표도 그것까지 거부할 명분은 정말 있겠는가? 일도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어떤 총선의 지휘권은 왜냐하면 그 과거에 민주당도 그런 형식이 참 많았었거든요. 당대표를 유지하더라도 선거대책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한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요거는 이제 김 교수님께 저도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유 대표가 안철수 대표님 귀국하기 전에 탈당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안 대표님도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유승민 대표와 새로운 신당 창당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도 막다트여질 텐데 그 시나리오가 존재하는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승민 대표를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실세가 아니신가 봐. 아니 오늘 내일 사이에는 만날 겁니다. 만나서 이제 그 의원들끼리 어떤 정도의 의견을 나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 그 모임을 끌고 갈 건지. 근데 이제 그 유 대표의 평소의 그 얘기 스타일로 봤을 때 언론에 나온 얘기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이면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면이 없다.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탈당을 하거나 신당을 창당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 그 이른바 안철수 유승민 그룹이 단일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내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단지 그 당내 자꾸 손학규 대표하고 이렇게 그 당권 싸움 하는 걸로 비춰서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국민들에게는 완전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그 우려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내 그 의원들 그룹핑, 그다음에 의원들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역위원장, 당원들 뭐 이렇게 그룹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김철근 교수님은 권익기 관장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 납득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거. 그것 좀 물어보세요. 왜 또 갑자기 조국 이슈로 돌리려고 그러세요 또. 바른미래당으로 민주당은 자랐구만. 지금 조국 장관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금 신당이냐 탈당이냐 때문에 힘든데 자유한국당은 아무 문제 없이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검찰도 혼자 가셔서 내 목을 쳐라 내가 책임지겠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이번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당 잘하고 있죠. 객관적인 이상한 쪽 여건은 관제 방송 느낌도 들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여건은 그 제3당을 할 만한 그 여건들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집권당이 조국 그 사태로 인해 상당히 지지율이 하락한 측면이 있고 그 반사이익을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못 받아먹고 있고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움직일 만한 지도자급의 주관적인 역량이나 비전을 갖고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여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권혁기 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이 질문입니다.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연대를 하게 되면 한국당을 능가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강 구도 형성은 이게 이제 한 꽤 오래된 정치 지형 구도이고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의 성적표로 설정하는 것도 이 양당을 제끼고 1, 2당 안에 들어가겠다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지금 김철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강의 어떤 대립 정치의 그 이제 그 민심 이반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단 무당파의 증가, 그 제3지대를 추구하는 국민 유권자의 분포도도 명료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한 어떤 제3지대의 정치,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그런 호소와 행보를 하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도 지난 국민의당이 50여 석을 얻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수는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8894님이 꽃신의 말씀에 100%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홍인전 박사님께서는 권혁기 관장님께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저는 대정부 질문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권혁기 과장님한테는 제일 궁금한 게 없고요. 사실 입안된 민심이 자유한국당이 못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겁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보수당의 역할 같고요. 바른신당한테는 좀 아픈 소리 같지만 유승민 대표가 얘기를 하셨어요. 바른당은 실패했다라고. 그래서 또다시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신당이나 탈당이나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프랑스 마크롱이 한석도 없는 그 정당으로 대통령이 됐고 전진하는 공화국이 그렇게 역동적인 걸 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도 역동적이다라는 걸 정치권이 알아야 할 겁니다. 막 이러저러한 뭐 비판도 좋고 또 지지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서민 민초들의 신발 집신 권혁기 관장님, 그리고 슬픔을 더 이상 주지 말자 남학신 홍인전 박사님, 설렘과 희망을 주는 꽃신의 김철근 교수님 세 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